7장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의 연기. 만일 이리오스가 비정상적으로 된다면 이리오스의 비정상성은 당신의 사고와 경험이라는 보다 큰 시스템 속에 편입된다. 그레고리 베이츠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마음과 우리가 지각하는 마음 밖에 있는 세계의 불가사의한 관계는 인류가 사물들의 본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인류를 괴롭혀 오고 있다.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게 The mystery of the relation between mind which we subject to the experience and the world outside it which we perceive has teased humankind since first it reflected on the nature of things. 여기서 이 말이 우리가 번역한 말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마음과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마음과 우리가 지각하는 마음 밖에 있는 세계의 불가사의한 관계, 그러니까 마음 밖에 있는 세계, 이렇게 둘로 나눠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과 이걸 우리 안에 있다고 보면 우리 마음이 있고, 마음에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데,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 마음과 그리고 세계를 이분법으로 나눴을 때 내 마음은 내 안에 있지만 바깥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The World Outside라는 것, 이것은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세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각하는 마음 밖에 있는 세계의 불가사의한 관계. 그래, 마음과 마음 밖에 있는 세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인류가 사물의 본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인류를 괴롭혀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가 발달하면서 이 세계는 어떤 것인가, 사물들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마음 밖에 대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마음 밖에 여러 사물이 있다. 사물들의 전체를 그냥 세계라고 한다면 이 마음과 세계가 각각 따로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이건 수수께끼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인류가 처음 시도할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인류가 처음부터 자기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사물을 만나면서 이 사물이 무엇인가, 이 사물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내 마음과 내 마음 밖에 있는 세계, 혹은 마음 밖에 있는 세계 속에 있는 여러 것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대상이 실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저분이 화났다고 생각하고 화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으로 느끼는 저분은 화난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은 나는 화난 게 아니고 당신에게 농담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그러면 저분이 농담한다고 하는 저분이 실제인가? 아니면 내가 느끼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화난 사람이 내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화난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주관의 세계와 객관의 세계를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내 마음과 바깥 세상, 내 마음에서 경험하는 것과 밖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 사이의 괴리를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결국은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 그리고 밖에 있는 대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인류가 인지가 발달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철학자들도 이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모든 사상가나 영성가가 각각 이것을 실제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클래스에서도 우리가 이 주관적인 세계, 주관적인 마음의 세계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양립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세계 간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화두를 가지고 이 챕터 7장 내내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할 텐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지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관계를 좀 더 체득하는 관계, 내면적인 세계와 밖의 세계를 깊이 이해한다면 이게 불가식으로 득도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에센스죠. 내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세계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결국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 전체를 이해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면서 가게 되는 이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명쾌한 해답을 얻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느 결론보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걸 체득해가는 과정, 이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부분 시작하고 있습니다. 230쪽입니다. 230쪽의 첫 패러그래프 바로 지금 우리 공부하고 둘째 패러그래프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과 이 세계, 이 두 가지의 관계, 내 마음 안에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밖에 있는 사물들 혹은 밖에 있는 세계를, 이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어떤 영원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린아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이거 굉장히 알기 어려운 것이죠.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이 세계, 이 두 가지의 관계, 내 마음 안에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밖에 있는 사물들 혹은 밖에 있는 세계를, 이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영원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린아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이거 굉장히 알기 어려운 것이죠.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른이 돼서 이 의문이 풀리는 게 아니고, 철학자들에게는 이게 인식론이라는 얘기예요. 이피스터말러지라고 하는 게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식론,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이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인가 하는 인식론의 어떤 주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자연과학을 하는 이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사이언티스트들은 the study of perception,
그 지각 연구죠. 지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의 퍼셉션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싶어하는 게 과학자들이죠. 사이언티픽하게 우리의 퍼셉션을 연구하는 것, 이런 과학자들이 있고, 또 철학자들은 인식론으로 입스터 말러지라는 어떤 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큰 주제죠. 철학에서 인식론, 과학에서 지각에 대한 연구.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론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탐구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철학자나 과학자마다 그 결론이 다른데, 여러 연구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적인 이해와 동시에 어떤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대하는 세상과 나의 마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그걸 깊이 체득함으로써, 깊이 뭐라고 할까요? 메디테이션 한다고, 깊이 우리가 숙고하는 과정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 속에서 경험하는 것과 밖의 세상, 바깥의 사물들과의 관계, 이 사물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타인일 수도 있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하는 내 이웃과 실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오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화해하도록, 누군가 갈등 속에 있을 때 갈등에 있는 분들을 서로 화해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럼 이런 갈등이 생겨나는가 할 때 서로 퍼셉션이 다르죠. 지각이 다른 거죠. 대상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그리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퍼셉션의 문제가 나오죠. 실제로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인식론의 입장에서 철학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모든 철학의 밑바닥에 혹은 과학의 밑바닥에 깔리는 가장 중대한 어떤 질문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새로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여러 선각자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걸 어느 분의 얘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이런 견해 저런 견해로 나를 이해했을 때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내가 실제로 나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져감으로써 내가 세계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훨씬 더 자유스러워졌다. 여기서 프리덤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자유스러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체득하고 있는 이러한 인식론이나 지각에 대한 연구, 지각에 대한 이해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이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체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것 사이의 수수께끼 같은 관계에 직면해서 선형적 인과 패러다임은 둘 가운데 메타적으로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전적인 경험론자들은 세계가 우리 시각의 근거라고 생각해왔다. 경험론자들에게 논쟁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여겨진 것은 세계가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감각 기관에 세계의 데이터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쿤이 지적하듯이 이 데이터는 주어진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여기서 각주 하나를 보고 가죠. 각주가 우리가 맨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여기서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 각주를 저자가 쓰고 있는데,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마음을 무엇으로 이해하는가는 굉장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무엇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가가 학자마다 혹은 영성가마다 다를 수 있다. 과학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서 여기서 이 저자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각주해서 한번 보죠. 230쪽 맨 밑에 있는 각주 1을 보죠. 여기에서 마음은 인습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형이상학적 감축은 없다. 즉 그것은 경험의 주관성 또는 한 개인 속에서 느끼고 관찰하고 지각하고 사유하고 하고 싶어하고 판단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걸 굉장히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마음에 대한 여러 저서에서 마음이라고 지칭하는 그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이 저자는 특별한 본인만의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인습적인 의미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면서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T.S. 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감각적 경험은 고정적이고 중립적일까? 이론들은 단순히 주어진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3세기에 걸쳐 서양 철학을 주도해온 대부분의 인식론적 관점은 즉각적으로 명백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도록 강요한다. 자, 여기서 이 쿤의 얘기를 제가 영문으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Is sensory experience fixed and neutral? 여기서 sensory experience는 감각적인 경험이에요. 감각적인 경험이 fixed, 고정적이고 neutral한 거, 중립적인가 하는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각적인 경험,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런 감각이 이게 고정적인가? 어떤 상황, 같은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모두가 같이 보고 같이 체험하는 것인가? 그리고 중립적인가? 그 주관성을 배제하고 누구나 같이 감각을 할 수 있는 감각적인 경험이 같은 것인가? 고정적이고 중립적인가 하는 질문인데, Are theories simply based on given data? 그래서 모든 이론이 단순하게 주어진 정보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 기본 데이터는 고정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이 데이터 자체는 정확하다는 전제죠. 모든 자연과학에서 데이터를 연구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 자체는 고정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epistemology라는 얘기가 여기 인식론인데, The epistemological viewpoint that has most often guided Western philosophy for 3 centuries dictates an immediate and unequivocal yes. 여기서 3 centuries라고 하는 게 이 쿤이 이 책을 썼을 때 그로부터 그 이전에 한 3세기 동안, 지난 300년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300년에 걸쳐 서양 철학을 서양 철학을 이끌어온 인식론적 관점이죠. 지난 3세기 동안 서양 철학을 주로 주도해온 인식론적인 관점에서는 앞에 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이고 명백하게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구의 객관론적인 입장이에요. 주어진 데이터 자체는 이건 중립적이고 명백하다고 보는 거죠. 이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이걸 인식하는 그것 자체는 고정되어 있고 불변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양 철학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이거 자체가 소스라는, 이게 원인이고 우리가
그 원인에 의해서 우리는 그걸 그냥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데이터는 이미 확정돼 있고 고정돼 있고 중립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B와 C가 각각 다르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A라는 사람을 어느 하나는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라는 건 고정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이론인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고객 중에 어느 한 분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그분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건조한 사람으로 느끼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나는 관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나 말고 B라는 친구는 이 A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A라는 사람은 건조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정한 사람인가? 이게 만약에 A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B나 그래 나나 나의 다른 친구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틀렸을 것인가 한다면 내가 A를 대할 때 A하고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친구가 원래 그 대상과 만나서 교류할 때 느끼는 것도 그 사람 나름대로 정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시에 아주 한쪽에서는 다정하지만 한쪽에서는 몸이 건조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어느 하나가 맞고 틀린 게 아니고 나하고 관계에서는 아주 몸이 건조한 사람인데 자기 여자친구와 관계에서는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대상 자체는 고정불변이라고 한다면 이걸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점에서 이 객관론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는 명백하게 고정되어 있다. A라는 사람의 성격은 확실하게 어느 쪽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잘 관찰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객관적인 입장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월드 자체는 고정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고 불변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견해와 그와 다른 견해 그 두 번째 견해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견해인데 그 두 번째 견해를 한번 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해온 사상관과 전통들이 있다. 마음의 능력을 이해하고 감각적 세계의 일방적인 실제성을 의심하는 주관적 관념론자들은 외부의 현상을 투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왔다. 외부 현상의 근거는 마음이며 따라서 지식은 지각된 데이터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가 나오죠. 이건 외부 대상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는 거죠. 우리가 불교 유식학에서 오직 유자 유식학이에요. 그 유식학에서 하는 게 심의 무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 밖에 물건이 없다.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대상 자체가 어떻게 비치냐는 결국 내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객관론의 자연과학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주관적인 관념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subjective idealist라고 원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subjective idealist 그러니까 주관적인 관념론자 idealist들 입장에서는 외부 현상이라는 건 프로젝션일 뿐이다. 프로젝션 그러니까 투사일 뿐이다. 우리 정신분석에는 투사의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죠. 정신분석적인 용어를 쓴다면 우리의 내적 대상, 좋은 대상이나 나쁜 대상을 투사하는 이런 현상들을 정신분석에서는 굉장히 익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외부를 파악하는 것은 결국은 투사작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에 투사돼서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보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순수한 주관론에 가게 되면, 그래서 외부 투사만을, 여기서 투사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은 더 코스, 무엇이 원인이냐고 할 때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외부 현상의 근거, 외부 현상의 원인은 마음이며, 그래서 지식은 지각된 데이터와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cause is mind, 원인은 마음에 있고, therefore knowledge can be independent of the data perceived.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데이터, 지각한 데이터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각한 데이터가 어떻건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지식은 주관적인 지식입니다. 우리 마음이 투사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주 양극단론을 가지고 이해할 때 서로 접점이 없어요. 한쪽에는 외부 대상은 그대로 고정불변인 것이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중립적이다. 그래서 누가 보거나 똑같이 이건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순수한 주관론의 입장에서는, 관념론 입장에서는 내 마음이 투사한 것일 뿐이다. 현상은, 대상은 내 마음을 투사를 통해서 인식된다고 한다면, 극단적인 경우는 그 대상이 어떤 것이냐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이 관념,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대상이나 내적인 상태, 내가 투사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외부에 투사됐을 뿐이다. 그 데이터 자체하고 무관하게 우리는 인식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주관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실제 발생하죠. 이 두 가지를 다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실제로 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체험 자체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고, 순수 객관론에 의하면 내가 저분과 관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꼭 다 틀린 것은 아닌데 나는 내 생각이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실제 대상은 누가 와도 A라는 대상인데 내 관념 속에서는 A가 아니고 나는 B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투사 현상을 정신분석에서는 전이라는 현상, 트랜스퍼런스라는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좀 더 깊이 이해할 때 가장 많이 고전적으로 들고 있는 게 한과 같은 새끼를 꼬아서 이렇게 말아놓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새끼줄을 보면서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것은 뱀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게 새끼줄인 것을 알아요. 이건 그걸 상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게 뱀이라고 하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요. 정신분석에서 처음 저걸 새끼줄인데 뱀처럼 보인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걸 고유한 상징으로 봐요. 상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심볼릭하게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심볼릭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상징적인 동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뱀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하게 전적으로 투사에 의해서 이 사람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극단적인 주관론이 작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어느 하나가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우리 지식의 어떤 한계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주관론이나 절대적인 객관론, 이거 가지고는 세계를 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서도 우리의 심리 현상들을 전부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은 여전히 객관주의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 또 극단적으로 어떤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보는 견해도 역시 상존하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현상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새로운 관점이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상호인과일 혹은 불가의 연기법, 이런 뮤추얼 코셀리티의 개념으로 이 두 가지를 절충하려고 하는 게 불가의 연기법이나 일반 시스템 이론, 제너럴 시스템스 티어리 속에서 보는 뮤추얼 코셀리티 개념이에요. 상호 연기설이라고 할까요? 뮤추얼 오리지널리티, 뮤추얼 디펜던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뮤추얼 코셀리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디펜던트 오리지네이션, 의존적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디펜던트 오리지네이션, 디펜던트 어라이징, 동시 발생, 이런 개념들은 어떤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인 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어느 쪽이 먼저라고 하는 이 선형적 인과일. 그러니까 아까 선형적 인과일의 두 가지 개념은 다 선형적 인과일이에요. 절대적인 주관론과 절대적인 객관론, 이거 자체가 선형적이죠. 바깥 세상을 코스로 볼 거냐, 마음을 코스로 볼 거냐.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어느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코스하고 이펙트를 지금 선형적으로 보는 이런 견해예요. 서양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걸 내 마음이 원인이라고 하는 쪽과 세계가 원인이라고 하는 쪽,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면에서 서양의 이분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절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상호인과율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죠. 선형적 사고를 나타내는 이들 두 입장들 사이에는 해결책이 없다. 그러나 불교와 시스템적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과관계를 상호적으로 보는 관점은 제3의 대안을 제시해준다. 상호적 관점은 인식주관을 감각적 접촉과 의존적으로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보거나 정보가 교환되고 변형되는 회로의 불가결한 부분으로 봄으로써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이 일괄적으로 상호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관점을 제공한다. 아주 재미있는 견해죠.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 우리가 봤던 극단적인 주관론과 객관론, 이게 다 선형적인 인과일이에요. 선형적 인과일인데 그 선형적 인과일을 떠나서 여기서는 더 퍼스펙티브 뮤추얼 코셀리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상호인과적 관점인데 이걸 제3의 어떤 견해로 봐요. 이제 불교 쪽과 그리고 시스템 이론 쪽에서 보는 건데, 그래서 perceiving subject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인식 주관, 그 주관이 있는데 이 인식 주관, perceiving subject라고 할 때, 불교에서 무아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불교에서 무아라고 할 때 무아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색수상 행식을 나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5가지 덩어리를, 5가지 나를 몸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느낌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행위를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의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각각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다 나라고 인식하고, 혹은 이거 그 5가지 중에 이거 전부를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중 일부를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중 몇 개를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런 나라고 하는 개념이 틀렸다는 게, 그 사람이 인식하는 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게 따로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야.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없는데, 그렇지만 인식은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인식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서브젝티브 경험을 지각하는 내가 있다는, 그게 퍼시빙 서브젝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인식 주관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인식주관 자체가 있는데 고정불변해. 항상 그 인식주관이 그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일어난다. 이건 인식주관 자체가 센서리 임팩트, 감각적인 접촉과 의존적으로 봤어요. 감각적 임팩트, 센서리 임팩트가 있을 때 감각적인 접촉이 일어남과 동시에 감각적인 접촉에 의존해서 인식주관이 발생한다. 그 인식주관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감각이 포착됐을 때, 뭔가 감각은 대상을 만났을 때 감각이 생겨나죠.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인식주관과 인식 대상이 있다고 한다. 인식주관과 인식 대상이 접촉, 촉이라는 개념이 아마 그 촉이라는 개념을 제가 12연기에서 전번에 보내드렸는데 6가지 감각기관, 우리의 감각기관이 대상과 접촉하는 걸 촉이라고 하는데, 이런 촉이 있게 되면 여기에서 감각이 생겨나죠. 그 센서리 임팩트가 생겨나는 이 센서리 임팩트, 감각이 발생할 때 인식주관도 동시에 발생한다. 상호적 관점은 인식주관을 감각적 접촉과 의존적으로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보거나, 인식주관을 정보가 교환되고 변형되는 회로의 불가결한 부분으로 봄으로써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이 인과적으로 상호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관점을 제공한다. 아주 어렵게 표현을 했어요. 동양의 것을 자연과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동양적인 표현이 더 확실할 수 있겠죠. 불가식으로 얘기하는 보이는 것과 보는 자가 이 접촉을 통해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외부 대상,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는 것과 이 보는 의식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식주관 자체가 감각적 접촉과 감각 대상과 동시에 일어난다. 여기서는 접촉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촉은 인식 주체와 어떤 인식 대상, 대상과 여기서 인식 주관이 서브젝트죠. 인식 주관이라고 하는 게 퍼시빙 서브젝트가 있다고 한다면, 퍼시빙 서브젝트하고 퍼시브드 오브젝트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을 촉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나눈 12연기법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이 중에 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촉은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과 접촉하는 것을 촉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나오죠.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하는 것을 촉이라고 한다. 12연기에 여러 가지 12가지가 있는데,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이건 관념적으로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지 상호 연기니까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꼭 1번이 있고 2번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선형적으로 볼지 않아야 되니까, 무명이 있으면 무명에서 업이 생겨난다. 쓸데없는 생각과 행위가 일어난다, 무명 때문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과 행위가 일어나니까 이게 무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12연기를 이해하는데, 이걸 설명하시는 분들이 마치 선형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2가지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본다, 상호 연기적으로 본다고, 상호 인과로 본다고 한다면 맨 첫 번 것과 맨 밑에 것이 결국 무명과 맨 밑에 있는 노사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무명이 한참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노사에 이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무명 때문에 노사가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음 때문에 늙고 병든다. 아니면 늙고 병드는 것이, 그 현상이 결국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라고 하는 선형적으로 보지 말고 상호 인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12가지가 어쩌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12가지를 불과해서 이렇게
잇따라 시퀀셜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도 무시해도 될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상호인과율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서 12가지 연기법 우리가 앞으로 이분들의 얘기를 좀 더 알아들어야 되겠지만 우선 제가 뽑았던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를 12연기법에서 이게 불교의 핵심 교리인데 문명으로 시작해서 노사 늙고 병드는 데까지 이르는 원인과 결과. 근데 이게 이 원인과 결과가 하나의 고리가 돼서 윤회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상호인과율의 개념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12가지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이 고리 자체를 상호연기라고 하는 상호인과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무명일이에요. 무명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시작은 무명에서 시작한다. 저는 이걸 그냥 지혜, 반야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무명 때문이다 라고 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해서 우리는 모든 괴로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행이 일어난다. 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업이라는 얘기, 이게 생각과 행위가 일어나고 식이라고 하는데 무명 다음에는 행이고 그 다음에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식, 그래서 행위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가 일어나면서 대상에 대한 인식을 일으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 터득해야 돼요. 이건 제가 어디 인터넷에 있는 것을 그냥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명색이라고 하는 게 의식과 함께 나타나는 정신적인 요소와 육체적인 요소, 그래서 명색을 의식적인 요소 그리고 육체적인 요소를 색이라고, 명을 정신적인 요소, 색을 육체적인 요소라고 봤는데 명색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육입이 있게 된다. 육입은 명색의 결과로 생기는 6가지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의 눈과 귀와 그리고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이지요. 이 육입이라는 것이 이러한 명색과 관련돼서 발생한다. 그리고 촉이라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6번째는 촉인데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과 접촉하는 것을 촉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라고 할 때는 수는 촉으로부터 발생하는 느낌, 이걸 너무 선형적으로 이해하는 일반 사고 방식으로 얘기하면 계속 윤회예요. 여러분 사고 자체가 계속 윤회한다는 얘기, 계속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편의상 하나의 방편으로 설명하고 있는, 근데 이 우주 삼라만상이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12연기 자체가 상호연기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1번은 이거,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순서를 정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이거 자체도, 이 설명 자체도 방편적인 설명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 방편적인 설명 때문에 여기서 어리석음이 업을 일으키고 업이 식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명색을 가져오고 육입을 가져오고 촉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일관되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거 자체가 선형적인 인과율로 빠지는 것이라고 보여요. 잘못하면. 그래서 불가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는 상호인과율을 터득하자고 하는 건데 설명하는, 지금 여기서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온 데이터 자체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선형적인 인과율을 리니어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불교에서 설명하는 방식과 다르게 상호인과율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이게 노사까지 갔다 다시 문명으로 가고 이런 회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12개 자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이 동시에 상호 인과적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A가 발생하면 B가 동시에 직접 발생하는 거지. A가 원인이 돼서 B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설명하는 게 이게 상호 인과율인데, 마치 여기 12가지가 첫 번째가 무명이 있어서 그 다음 이게 순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는 잘못 이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제가 그 부분에 자신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될 그냥 화두를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촉이 있으면서 촉에서 수가 발생한다는 거. 느낌이 먼저 발생하고, 느낌이 발생하면 애가 발생한다. 수에 대한 그 느낌에 대한 가래가, 욕망과 집착이 생겨난다. 그 다음에 애에서 취가 생겨나. 취가 그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취에서 유가 생겨난다. 취라고 하는 거, 집착 때문에 미래의 존재가 준비되는 상태예요. 유가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이 집착 때문에 존재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이 유에서 생이 발생한다는, 유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즉 현생의 존재가 시작된다. 그리고 노사가 일어난다. 맨 마지막에 태어난 후 늙고 죽는 과정으로 모든 고통의 마지막 단계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 순환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불가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저도 아직은 관념적으로 이분들의 설명을 상호 인과율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실제 이분들이 수련 과정에서 이것을 터득하는 어떤 체험적인 이분들의 수련 과정은 제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 상호적 인과율을 불가적인 관점에서, 아까 제가 12연기법은 불가의 개념들을 우리가 심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스타팅 포인트로 보시고, 그 설명은 적합한 설명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선 지각하는 대상과 지각하는 주관, 그리고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 그래, 아는 것의 대상과 아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래, 지각하는 것과 지각되는 것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따로 분리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온다는. 근데 지금까지 보통 철학적인 얘기나 영성적이나 어느 쪽에서나 대부분 서양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하나가 먼저다. 내가 먼저인가 세상이 먼저인가. 내 마음과 세상을 외부 대상이나 세계는 그건 객관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론, 이거 객관적인 입장이죠. 그렇지만 관념론의 입장에서는 밖에 대상이, 세계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서 결정되는, 내 마음에 있는 걸 투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외부 대상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극단적으로 가면 불가지론에 빠지죠. 그 대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내 마음의 인식만 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통합하는 방식이 여기서 나오는 상호인과율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감각을 느끼고 있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감각 대상이 출현했을 때 감각 대상과 동시에 이걸 인식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동시에. 그러면 더 퍼시브하고 더 퍼시브드, 그리고 더 노우하고 더 노운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는 자와 알려지는 자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내 의식이 계속 있어서 이걸 내가 포착되는, 레이더가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어느 것이 여기에 포착되는 게 아니고, 레이더가 원래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게 생겨나는데 레이더가 갑자기 같이 생겨난다. 이런 이론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만 그때 감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내 의식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과
교류하면서 그때그때 마음도 생겨난다. 이런, 그렇죠. 마음과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다. 그럼 나는 뭐냐? 나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나라고 얘기한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 챕터를 우리가 소화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이 서문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느끼게 하고 뭘 생각하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유연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불교 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어쩌면 시스템 이론을 따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의 연기라고 하는 이 큰 주제, 그 지각하는 자와 지각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개념을 우선 그냥 쉽게 제가 얘기하는 비가 오는데 비가 따로 있어 가지고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오는 현상을 동시에 비가 오니까 비가 온다고 해서 인식하는 의식이 생겨난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사람이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저 사람은 누가 뛰어가는 것인가요? 저기서 뛰어가는 현상을 보면서 뛰는 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러닝만 이 프로세스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둘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달리는 자가 달린다 이 말이에요. 달리는 자가 달린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어때요? 동어 반복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의 현상이네. 러닝 하나만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다른 쪽에서 보면 동시에 러닝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생각도 일어나고 그 러닝이라는 어떤 그런 경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결국은 서양의 문법에서 주어와 수어를 반드시 구별해야만 이해를 하는 서구의 이문법이죠. 이것과 다른 어떤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하는 도전을 주는데 두 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컨퓨션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 혼란 속에서 뭘 느끼는지 저의 혼란을 여러분에게 그냥 떠넘겼어요. 이 혼란을 여러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런 그 학문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철학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접근법들이 그 뭐랄까요 그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인식한다는 것도 어떻게 고정적으로 뭔가를 딱 어느 시점을 딱 정지시켜 놓고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는 글로서는 나타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인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스트리밍이거든요. 지나가는데 만약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 하면은 인간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 다 내가 생각하고 뭐 예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다 그러면 나무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어야지 나무가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인지 다 막 생각을 계속 그렇게 의식적으로 막 해야지만이 내가 인식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뭐 인간의 그 뇌 속에 저장되는 정보라는 것이 뭐 말하자면 뭐 기억에 좋은 면도 있지만 쓰레기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거 온갖 것들을 다 수집해 놓은 상태에서 살아간다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순간순간 만나는 대상,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상황이든지 간에 인식할 대상들을 만나면서 그걸 인식의 경험이 그냥 말 그대로 찰나에 딱 스쳐 지나가는 인식들이 되는데 그게 필요할 때 그거를 기억해서 그 지나간 과거 꼭 그게 양자역학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순간을 딱 관찰할 때는 정지된 시간으로서 그 뭔가를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생각조차도 어쩌면은 그 다음에서는 계속 지나가는 상태에서 얻어가기 때문에 인간뿐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호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원인과 결과만 가지고 선형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간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계속 우리는 매 순간순간 상호적으로 살아가야만이 실제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 이피시엔시 측면에서 그 실제 생존 능력의 점에서 선형적인 사고로는 살아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꼭 여기 책에서는 이게 불교의 것이라 뭐 물론 불교의 것을 가져왔으니까 그 표현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 철학자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다 이걸 의식하고는 있는데 그걸 단지 어느 틀로서 만들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틀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어디의 사상이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프레임으로 개념화시킨 거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불교책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한번 그렇게 딱 프레임 만들고 나니까 다른 것들을 막 거기다가 막 쑤셔 넣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호 주관성이나 상해 관계성이나 뭐 여기서 막 연기법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각 철학이나 종파나 이런 데서 개념화시킨 것이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경험을 못하는 것을 가져와가지고 인간이 그렇다고 설명한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갖다가 그게 그렇다 하고 현상을 갖다가 분석하는 건 좋은데 하나의 틀로 딱 만들고 나니까 이게 그 안에다가 막 사람들이 쑤셔 넣는 거는 또 다른 뭐랄까 시간을 정지시켜 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또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는 오류라든지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연기를 드러내는 연기는 계속의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예요. 서로가 상호간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을 어떤 이 상호 연기법을 이론으로 써놓는 순간 그 이론에 집착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12연기법 자체가 무슨 일반적인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지는 게 선형적인 걸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호 인과율이 바로 무너져 내리는 거가 이것을 관념화하는 작업이 이미 또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바로 실패하는 체험을 제가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바로 실패하는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호 동시에 일어나는데 왜 이게 순서가 어떻게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는 불교 학자들이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좀 납득이 가더라고요. 어느 것이 앞에 오고 뒤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유치원생에게 가르치는 것하고 중학생이 가르치는 것 교재가 다르듯이 어차피 불교의 많은 어떤 설명서 중에는 각각 이것을 너무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어쩌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뭐랄까 사람들이 애들이 배운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 그게 간단하니까요. 간단하죠. 간단하고 깊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걸 하나의 틀로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교리화하고 나니까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말하자면은 인간의 사고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어쩌면 우리가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 가진 사고에서 더 폭넓은 사고로 전 우주적인 넓이까지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교리화하고
그걸 그렇게 자극되는 순간 그걸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멈추도록 하고 넘어설 때 그걸 죄의식을 갖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길티 필링을 갖게 하니까 사람들이 사고하는 거를 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 있죠. 그래서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다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패드릭에서도 미사 때마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생각, 말과 행위라는 이 개념 속에 생각만 해도 죄라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영역이 굉장히 좁아지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리가 됨으로써 지금 사물화 해버리는, 생명의가 사물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물화돼서 고정된 것으로, 변할 수 없는 것으로, 불변의 것으로, 그런데 이렇게 항상 고착되어 있는, 그건 그대로 누가 봐도 똑같이 이해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맞다. 누가 이해하는 거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으로 이해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선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격적인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느냐는 어려움이 생기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렀다는 얘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배화가 되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거부당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관념에 매여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더 이상 실제를 만날 수 없다는, 그 상징의 세계에 머물러서 실제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자 너머에 있는 신성한 대상을 만나야 되는데 문자에 막혀서 신성한 대상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징 세계에 머물러서 더 이상 실제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임상 대상을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돌보는 성도를 만나거나 그분 자체를 신비처럼 보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미스틱한 그분들 자체를 내가 알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자로 표기되는 하느님만 하느님이라고 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하느님은 내가 공부만 잘하면 되는 대상이잖아요. 다 그걸로 알 수 있는. 그런데 신비하는 하느님은 직접 개개인의 인격과 교류하고 싶어하는 하느님이라고 본다면 그분은 내 체험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실제계의 하느님을 만나는데 하나의 방편으로서 성사가 활용된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도전됐던 게 분리문자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팔만 대장경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더라도 직접 체험을 하지 않고는 불교의 진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쪽에서, 어떤 선불교나 이런 쪽에서, 어떤 티베트 불교나 이런 쪽에서 직접 체득하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영성 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이런 도전들이죠. 그래서 이건 세계를 이해하는 것, 나를 이해하는 것, 아니면 영성 쪽에서는 신성한 대상을 이해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연계되어 있는 거죠. 저는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나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